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서 훔쳐간 3천만 원 빚 문서가 40년 만에 내 손에 돌아왔다. 내가 그 종이를 처음 본 건 남편 장례가 끝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검은 상복을 아직 벗지도 못한 채 장롱을 뒤적이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남편 글씨로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자에게 내가 없을 때 꼭 열어볼까. 손이 괜히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봉투를 한참 쳐다만 봤다. 숨을 고르듯 핫소리가 절로 새어나왔다. 이걸 열면 내 삶에서 덮어두었던 어떤 것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도 결국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바랜 종이 여러 장과 남편이 마지막으로 적어둔 듯한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영자야, 40년 동안 말 못했던 빚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는다. 바랜 종이 뭉텅이 중. 제일 위에 있던 것은 오래된 차용증이었다. 1985년 3월 2일 채권자 김영자모 이분수. 채무자 박정수. 금액 3천만 원 저. 나는 눈을 의심했다. 채무자 이름은 내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하단 보증인 칸에는 선명하게 적힌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었다. 보증인 이도한.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도한 이도한. 내가 20살 때까지 가슴 깊숙이만 품어두고 살아온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숨이 막혀 잠시 눈을 감았다. 40년 전 그 해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고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나는 늘 돈에 쫓기고 시댁 눈치에 쫓기느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따져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가 내게 쏟아부었던 모욕과 비난만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엄마.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빈 문서를 꼭 쥔 채 40년 전의 주방, 40년 전의 냄새, 40년 전의 겨울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30도 채 안 된 새색시였고 엄마는 이미 얼굴이 반쯤 말라버린 병든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모른 척하며 넘어가 버렸던 사건들, 내가 외면했던 말들과 눈빛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의 실마리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바랜 종이에서 서서히 풀려나오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그럼 이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시어머니, 엄마, 남편, 그리고 도안이. 40년 전 그의 봄으로 내 기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이 떠오른다. 아직도 코끝에 그때의 소독약 냄새가 맴도는 것 같다. 흰 이불에 파묻힌 엄마의 얼굴은 이미 절반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말라 있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쏘그름한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삼켰다. 영자야, 너. 엄마가 마른 입술을 겨우 떼며 나를 불렀다. 나는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숨소리가 가늘고 끊겼다 이어지는 게 마치 낡은 풍금 같았다. 네 시어머니한테 너무 잡히지 말고 살아라.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 살이 힘들지 않게 살아라 정도로만 생각했다. 엄마는 그 말 뒤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엄마 손을 부여잡고 숨을 들이켜다 멈추기를 몇 번을 반복했다. 어머니, 저 잠깐만요. 시어머니께 전화 좀. 내가 병실 바깥으로 나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냉담했다. 그래서 돈은? 병원비는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지금 엄마가 위독하셔서. 위독하니까 돈이 더 드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거치게 들려왔다. 내가 너 시집 올 때 뭐라고 했니? 친정집 문제 다 끊고 오라고 했지. 어머니. 내 엄마 빚 내가 대신 갚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나 같으면 입도 못 댄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 빚을 갚아줬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누구도 내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빚이요? 참 모른 척은. 내 엄마가 여기 와서 울면서 두 손 비비던 거 벌써 잊었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더 크게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3천만 원. 그 돈 아니었으면 너 시집도 못 왔어. 도망이라도 갔겠지.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세상이 갑자기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엄마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고 나는 거기서 돈 얘기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갚아야지. 알겠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신호음만 남은 수화기를 한동안 붙들고 서 있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엄마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나한텐 말 안 하셨어요? 왜요? 그날 밤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나눈 채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흩뿌리는 비를 보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내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울긴 뭘 울어. 산 사람부터 챙겨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그 시대의 그 나이의 여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내 마음 깊은 곳 가장 아픈 자리를 꾹꾹 눌러 숨기며 또다시 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쥐니 빈 문서를 보고 있자니 그때의 말들과 표정들이 전부 다른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죽기 2달 전부터 이상할 만큼 장롱을 자주 들여다봤다. 밤이면 방으로 들어가 혼자 서류들을 꺼내 들추고 다시 정리하곤 했다. 나는 그저 노후 정리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나이 남자들은 괜히 서류랑 통장만 보면 마음이 좀 놓이는 줄 알았으니까. 여보 뭘 그렇게 자주 봐요? 어느 날 내가 물었을 때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정리하는 거야. 나 없을 때 애들하고 당신 힘들지 않게. 입술을 깨물며 웃을 때 눈동자 어딘가에 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늘 중간에 끼인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와 나 형제들 사이, 친정 쪽과 시댁 쪽 사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항상 중재자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 그래서일까 그의 어깨는 늘 조금씩 굽어 있었다.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기 하루 전날 밤이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영자야, 나 죽고 나면 장롱 오른쪽 매니칸 흰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꼭 혼자 있을 때 열어봐. 나는 농담인 줄 알고 웃으려다 그의 눈이 진지한 걸 보고 웃음을 거뒀다. 뭔데 그래까지 말을 해요? 내가 너무 늦게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며 애써 스스로를 달랬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남편은 내 손을 쥔 채 마지막 숨을 거뒀다. 미안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이 그냥 먼저 가는 미안함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흰 봉투를 열어본 지금 그 미안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짧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자야, 엄마가 한 짓이니 나도 참 쉽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너무 겁이 나서 제대로 막지 못했다. 당신 친정엄마께서 우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던 날 나는 방 안에 숨어서 울기만 했다. 미안하다. 편지 뒤에는 그날의 상황이 어렴풋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안방으로 부르고 문을 닫았다는 것. 크게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났고 도장, 보증, 돈 같은 단어들이 오갔다는 것. 그리고 결국 엄마가 울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내 눈을 멈추게 했다. 그때 엄마가 당신 친정엄마 이름으로 된 빈 문서를 슬쩍 바꾸는 걸 봤다. 그리고 그 문서에서 어떤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봤다. 보증인 도안이 형 이름이었다. 도안. 또 그 이름이었다. 숨이 또 한 번 턱 막혀왔다. 남편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 문서들은 언젠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판단해줘. 엄마를 용서할지 아니면 나는 더는 읽지 못하고 편지를 접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들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흩어진 빈 문서들, 각종 영수증들,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졌다 다시 써진 흔적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숨을 몰아쉬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상처가 비로소 공기를 만나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봉투 속 서류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장례 뒤 정리할 것도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언제나 장롱 속 봉투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둘째 며느리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완전 옛날 것 같은데 먼지만 잔뜩 쌓였네요. 나는 상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상자는 결혼 첫 해에 시댁으로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직접 들고 들어오던 그 상자였다. 이건 내가 볼게. 내가 상자를 빼앗듯 받아들자
며느리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나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먼지를 털어냈다.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 있었지만 힘을 주어 비틀자 금세 부서졌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다. 안에는 낡은 노트, 서류 몇 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제일 위에 있는 서류부터 집어들었다. 또 다른 차용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짜가 더 오래됐다. 1984년 11월. 채권자 이도환. 채무자 박정수. 금액 3천만 원 정. 그리고 그 아래 보증인 이분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이름이 보증인 칸에 있었다. 그리고 도안의 이름이 분명 채권자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입안이 바싹 말랐다. 다른 서류들을 허겁지겁 뒤적였다. 누군가의 서툰 필체로 몇 군데가 지워졌다 다시 쓰인 흔적, 도장이 겹쳐 찍힌 부분들이 보였다. 천천히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 그림이 떠올랐다. 원래의 빚관계는 도안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엄마는 그 빚의 보증인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류 속 채권자가 도안에서 우리 엄마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도안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듯이. 상자 맨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자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 도안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봉투를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도안 씨. 나는 아주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내 첫사랑의 이름. 엄마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남편도 조심스럽게 피했던 그 사랑. 나는 결국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영자야. 이 말은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모르겠다. 너와 내 엄마가 내 이름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내 이름을 지우기로 했다. 내 시어머니가 내게 와서 말했다. 당신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가 피곤해진다. 그래서 내 엄마가 대신 채권자가 되는 걸로 서류를 바꾸자고 했다. 난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내 엄마는 끝까지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애만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언젠가 내가 이 상자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나를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내 엄마를 꼭 안아줘라. 그분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널 위해 잃었다. 도안. 나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후두둑 편지 위로 떨어졌다. 40년 동안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내 앞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실의 엄마 얼굴과 젊은 시절의 도안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남편의 마지막 미안한 눈빛도 시어머니의 싸늘한 목소리도 함께 따라왔다. 그 주 토요일 오후였다.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 평소와 다른 묵직한 울림이 느껴져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영자야, 오랜만이네.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숨이 한번 크게 들이켜졌다가 멈췄다. 도안 씨.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서 있었다. 시간이 40년 전으로 거꾸로 흘러간 것 같았다가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계속 반복됐다. 실례가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와야 할 때 같아서. 그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앉은 자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흘렀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익숙함도 섞여 있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려 있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며칠 전에 내 남편 장례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 상자 얘기도 들었다. 상자요. 도안은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 상자 원래는 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올 거라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우리 엄마가 도안 씨한테? 응. 도안은 조용한 목소리로 40년 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그를 찾아왔던 날, 주름진 손으로 상자를 쥐고 있었던 모습. 내가 죽고 나면 이 상자는 우리 영자한테 돌아가게 해달라. 고 했던 말.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도안의 눈이 조금 떨렸다. 내가 결혼 생활을 완전히 망치지 않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래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때 주라고 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기묘하게 내쉬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애는 남편이랑 시댁을 벌이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애라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저 착하게만 살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생각들과 눈물들. 그래서 그동안은 나도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살았어. 내가 나를 보면 더 흔들릴까봐. 도아는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오신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하나 더 있었거든. 언젠가 영자가 내게 쌓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 아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나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억울함요? 그래. 내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서류들을 바꿨는지, 누가 보증인이었다가 어떻게 이름이 지워졌는지, 그걸 이제는 밝혀야 할 때 같아. 거실 공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다. 도한 씨. 응. 엄마가 행복해한 적 있었나요? 제 얘기하면서. 도한은 잠시 웃었다. 내 얘기할 때마다 눈이 참 반짝였어. 우리 영자는 착해서 나 같은 엄마 원망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겨우겨우 웃는 신용을 했다. 하참. 엄마는 왜 그걸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을까요? 공기 속에 짧은 침묵이 스며들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그럼 엄마 억울함 같이 풀어봐요. 이웃들의 증언 우리는 먼저 오래된 동네 사람들을 찾기로 했다.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의 일을 직접 목격했을 법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당시 시댁 바로 옆집에 살던 정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어머 영자야. 세월이 이렇게 됐네. 정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다. 네가 그 시집 와서 눈물 참 많이 흘렸지 내가 다 봤어. 나는 웃는 척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던 날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그날. 잊을 수가 없지. 정할머니의 증언은 내가 남편 편지와 서류들로만 짐작하던 것들을 확실히 해주었다. 그날 엄마는 누런 코트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들고 시댁에 왔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눈을 피하려 안방으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은 굳게 닫혔다. 나는 부엌 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 근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 정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때를 떠올렸다. 당신이 보증을 해줬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 아들 장가도 못 보내게 만들 거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다고 했다. 저도 없는 살림에. 영자 시집갈 돈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무릎을 꿇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엔 내 엄마 울음소리만 들렸어.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 도장 찍는 소리. 꽝꽝 2번이나 들리더라. 나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그때 혹시 다른 이름이 오갔다는 말은 못 들으셨어요? 정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보니 내 시어머니가 그 자식 이름은 빼야지 이런 말하더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자식 이도 뭐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도안. 굳이 이름을 다 듣지 않아도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 도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이름이 거기 있었던 거네. 우리는 또 다른 이웃, 당시 동네에서 문서 일을 좀 도와주던 아저씨도 찾아갔다. 그는 서류를 잠깐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완전 조작이야.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도장 위치도 이상하고 글씨도 중간에 바뀌었잖아. 특히 이 부분 봐.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는 엄마 이름이 있는 줄 위에 흐릿한 글자 자국이 남아 있었다. 원래는 여기가 채권자 이름이었겠지. 근데 글자를 지우고 위에 다시 쓴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옅은 잉크로 덧칠해서 지우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럼 원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가 입술을 다물었다. 이건 내가 말해줄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감정받으면 다 나와. 옛날 서류도 전문가가 보면 다 알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안이 조용히 말했다. 영자야 이제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엄마 명예, 내 이름 그리고 너 인생이 다 얽혀 있어. 나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다. 노을이 져가는 시간,
붉게 물든 구름이 찢어지다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알아요. 그래서 더 이제는 물러서기 싫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나도 더는 참지 않을 테니까. 엄마, 이번 주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인사드리러 온다는데 괜찮으시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딸의 시댁 어른들을 정식으로 집에 모시는 자리,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 오시라고 해라. 집은 내가 치워놓을게. 약속한 날, 나는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서류들, 편지들, 그리고 도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그냥 엄마 역할만 하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자 사위와 함께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사위가 공손히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인사드리세요. 나는 웃으며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아버님 고개를 드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얼굴은 내가 젊은 날부터 가슴 깊이 숨겨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도안 씨?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이름을 나는 끝내 다 부르지 못했다. 사위의 아버지, 그 남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시는 사이세요?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안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옛날 이 동네 살 때 조금 알고 지내던 사이야.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된 이웃이지. 밥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둘러앉았지만 내 젓가락은 자주어공을 맴돌았다. 딸과 사위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사위 어머니도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에 앉은 도안의 손등으로 갔다. 세월이 지나 주름이 깊어진 손.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때와 같은 습관이 남아 있었다. 긴장하면 항상 왼손 엄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는 습관.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사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웃었다. 나이만큼 아픈 데가 조금씩 생기죠. 그래도 버틸 만큼은 괜찮아요. 옛날보다 많이 단단해지신 것 같네요. 도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딸과 사위 어머니가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다.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잠깐의 침묵 뒤에 도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도 돌고 도네. 그러게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네 딸 참 잘 컸다. 엄마 닮아서 눈이 참 따뜻하네. 그 말에 나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애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내가 먼저 선을 그었다. 그래야지. 나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그러다 그는 아주 조심스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영자야. 이제는 우리도 진실을 좀 마주봐야 하지 않겠나. 나는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우리 사위 아버지인 것부터가 이미 너무 큰 진실이에요. 둘 사이에 씁쓸한 웃음이 흘렀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당신한테 상자를 맡겼다고 했죠. 그래. 그리고 나한테 언젠가 돌려주라고도 했고. 응.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앞이 아니라 당신과 나,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 같아요. 도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도망만 치고 싶진 않아. 우리는 그날 아무것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파일 속에는 오래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예금 통장 사본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대부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볼펜으로 조그맣게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이 땅 원래는 영자 어머님 돈으로 샀다고 들음. 통장 입금 내역 1985년 3월 3천만 원 일시 입금 확인. 나는 메모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엄마 돈이었어. 남편이 적어둔 듯한 글씨들은 그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가 빚을 갚아준 게 아니고 오히려 장모님 돈으로 이 집을 산 거라며. 영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집,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 마당 한켠의 감나무 뒤뜰의 장독대 좁은 부엌까지. 모든 것이 내가 알았던 것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거실에 걸린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다. 차갑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이 집이 엄마 돈으로 산 집이었으면 왜 그렇게 엄마를 모욕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도안이 들어섰다. 미안해,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나는 파일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우리 집 재산 서류예요. 보세요. 1985년 3월 똑같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집이랑 저 뒷땅을 사요. 도안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돈 원래는 내 엄마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었어. 네, 그때 내 엄마가 그러더라. 우리 애마는 시집을 제대로 보내고 싶으니 이 돈을 잠시 빌려달라. 나는 그 돈을 내 시어머니에게 빌려줬지. 근데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 나는 눈앞이 핑 돌았다. 그러니까 이 집과 그 땅은 내 엄마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지. 가슴 깊은 곳에서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을 난 이 집이 시댁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엄마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었네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영자야. 도안이 내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숨이 가빠졌다. 숨 사이로 떨림과 울음이 엉켜 나왔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시어머니 욕도 안 했고 돈 얘기도 안 했고 그냥 늘 참고 살아라만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도안은 한 발짝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잔인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예요. 나도 도와줄게. 내 이름이 지워진 서류들, 내 돈이 사라진 내역들 다 같이 들고 가자. 우리는 서로를 한번 바라봤다. 40년 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손.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시 마주잡게 되는 순간이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딸이 좀 늦게나마 엄마 편 들어볼게요.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건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나쁜 사례 수준인데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리하자면 시어머니께서 남편분과의 혼인 전에 사위 아버님께 빌린 돈 3천만 원이 있었고 그 빚의 보증인이 장모님이셨던 거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류 조작을 통해 채권자를 사위 아버님에서 장모님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과 토지를 취득했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며느리에게는 내가 내 친정 빚을 갚아줬다며 평생 죄책감을 주셨고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맞아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법은 이런 경우에 꽤 냉정하게 움직여줍니다. 입증만 잘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부당이득 반환 및 명예 신탁해지,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시댁 형제들이었다. 첫 재판날 나는 재판정 앞 복도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후. 손이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괜찮아요? 도안이 옆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재판정 안 판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우리가 모은 서류들과 증언들을 내밀었다. 감정결과 보고서에서는 서류 위에 남은 잉크 흔적들이 이도안이라는 이름에서 이분순으로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1985년 당시 통장 입출금 내역과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댁 형제들 쪽 얼굴이 굳어졌다. 그중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다 기억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죽은 사람 욕하자는 겁니까?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정 결과와 서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복판 어디선가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의뢰인께서는 4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갚지 못한 친정집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말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요.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돈과 그리고 채권자였던 이도한 씨의 돈으로 시어머니가 막대한 재산을 쌓은 것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뒤 내려진 판결문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원고 이영자 및 이도한에게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나는 판결문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도한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축하한다, 영자야. 내 입에서는 예상과 다른 말이 나왔다. 돈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억울하지 않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아요. 법정을 나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들으셨죠? 이제 사람들이 엄마 탓 안 해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쓰라림보다 안도의 맛이 더 짙게 섞여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시댁 형제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형님, 저도 이제 제 엄마 억울함 외면하면서까지 웃으며 지낼 순 없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40년이 걸렸다. 정리된 돈 일부는 나는 주저없이 작은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딸에게 건넸다. 이건 외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돈이다 생각해라. 딸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외할머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너 태어나기도 전에 내 외할머니가 내 엄마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지. 딸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그런 일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야 알았거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제대로 떠나보내는 기분을 느꼈다. 도한과의 사이는 어느 날 문득 편안한 이웃 정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미련보다는 책임 같네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이제 서로의 젊은 날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된 거니까. 우리는 가끔씩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 엄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마다 내 안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집안을 둘러보면 이제는 이 집이 시댁 집이라기보다는 엄마와 내가 함께 지킨 집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가 나는 가끔 허공을 향해 말하곤 한다. 엄마, 오늘은 국 좀 짭짤하죠? 나도 이제 엄마처럼 나이 들어가나 봐요. 숨 사이로 작은 웃음이 섞이고 그 웃음 뒤에 아주 짧은 침묵이 온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오후 도한과 나는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영자야. 응. 이제 후회는 좀 덜하냐.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석양이 구름 끝을 물들이고 있었다. 후회가 아예 없으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숨이 편해요.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만약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때 그랬지로 시작하는 추억을 잠시 꺼냈다가 다시 조심스레 접어넣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탓도 제 탓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방 안에 혼자 앉아 40년 만에 내 손으로 다시 접어넣은 빈 문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이제 이종이는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엄마와 나, 그리고 우리가 견뎌낸 세월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일 뿐이었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상자 안에 넣고 상자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엄마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집안 공기가 오랜만에 정말로 조용하고 평온했다.